지옥 같은 아시아에서 빨리 탈출하고 싶어요. 여기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마치 돼지우리 같다고요. 여기 한국과 중국, 아시아에 여행을 와서 끔찍한 일을 겪은 여성이 몸서리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에서 살고 있는 로라라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이라는 아주 낭만적인 도시에 살고 있죠. 그런데 저는 얼마 전 아주 끔찍한 여행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아시아에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유럽과 미국 여행은 자주 갔던지라 아시아를 도전했던 것인데 그 선택에서 일부를 실패하고 말았죠. 어른들이 늘 말씀하시길 제가 여행을 좋아하고 이곳저곳 다니는 것은 괜찮지만 아시아만큼은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시아는 치안도 굉장히 나쁘고 위생도 문제가 많아서 불결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떠다니는 한국과 중국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잘 정돈된 도시의 모습이 한눈에 보였고 우뚝 솟은 빌딩들과 길거리에 수많은 자동차들을 보니 오히려 암스테르담보다도 선진화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유럽의 오래된 건물이나 낭만적인 분위기도 좋지만 한국과 중국처럼 완전히 개발이 된 신도시의 분위기를 느끼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직접 가보고 나서야 어른들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영상 속 모습과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거든요. 저의 계획은 중국에서 구경을 하고 나서 한국을 들를 생각으로 비행기를 잡았고 중국 항공사의 비행기를 이용해서 중국 여행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항공사 서비스의 충격적인 모습에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승무원들은 웃는 표정이 하나도 없었고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았거든요. 캐리어를 올려달라는 부탁에 저를 밀치면서 도와주더니 가버리지 않나. 기내식을 줄 때에는 거의 던지다시피 주고 가더라고요. 기내식도 빵을 주문했는데 무척 뻑뻑하고 맛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비행하면서도 굉장히 불편하고 기분이 좋지 않아서 잠이나 잤죠. 그리고 저는 중국의 공항에 도착을 했고 더욱 놀라운 경험을 하고 말았습니다. 입국 수속의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둘째 치더라도 바닥에 여기저기 버려진 쓰레기들도 많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다가 공항의 직원들은 전부 영어를 제대로 할 줄 모르더라고요. 길을 물어보기 위해서 여기저기 수소문해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이니즈였습니다. 중국어로만 말을 하라면서 대놓고 면박을 주는 것이었죠. 결국 잘 터지지도 않는 인터넷을 켜서 지도를 보면서 간신히 버스를 타는 곳을 갈 수 있었습니다. 버스를 얼른 타고 목적지로 이동을 하려는데 버스 배차 시간이 너무 좋지 않더라고요. 가야 할 곳이 분명히 큰 규모의 도시였음에도 하루에 버스가 3대뿐이라고 했으니까요. 다음 버스가 올 시간은 아직도 3시간 반이나 남았고 공항에서 할 것은 없었죠. 분명히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인터넷에서 알아볼 때는 1시간 정도만 기다리면 온다고 쓰여 있었는데 인터넷에 업데이트를 안 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오랜 여행에 피곤하기도 하고 지쳐서 구석에 있는 의자에 가서 잠을 청하기로 했죠. 그런데 저는 거기서 잠을 잤던 것이 너무나 큰 실수였습니다. 제가 자는 동안 누군가가 저의 외투를 훔쳐갔기 때문이었거든요. 살짝 쌀쌀하기에 잘 때에 덮고 잤던 외투가 일어나니 감쪽같이 사라졌더라고요. 저는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다가 주변에 CCTV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CCTV도 없는 것 같았고 주변의 직원들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역시나 그들은 중국어로만 설명해야 했고 너무 귀찮아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놀러 간다고 새로 산 옷이었고 처음 입고 온 외투라서 아까웠지만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에게 하소연해봐야 제가 여행을 할 시간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옆구리에 메고 있던 가방에 지갑 등의 소지품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만약에 지갑이나 휴대폰이 잃어버렸더라면 저는 중국에서 거지처럼 돌아다녔을 테니까요. 그리고 버스가 올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버스가 오지 않는 거예요. 표 사는 곳에 물어보아도 기다리라고만 할 뿐 어떠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점점 저는 불안해져 왔고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은 생각뿐이라서 택시를 고려하기도 했는데요. 인터넷에서 봤던 내용으로는 중국의 택시를 조심하라는 말이 있어서 망설여지더라고요. 중국 여행을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몰랐지만 이제 와서 중국 택시 주의할 점에 대해 급하게 찾아보다 보니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택시를 타고 이상한 곳에 납치되어 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나 중국 택시는 가짜 택시도 많고 짧은 거리도 빙빙 돌아가서 엄청난 돈을 지불하는 등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버스는 예정된 시간보다 20분 정도만 늦게 와서 탈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정도로는 화가 나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간신히 버스를 타고 지정된 좌석에 갔는데 여기서 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앉아야 할 좌석에는 낯선 중국인 아주머니가 탑승하고 있었고 제가 표를 보여주면서 나의 자리임을 주장해도 도통 일어날 생각을 않더라고요. 버스기사에게 번역기를 들려줘가면서 이야기를 하자. 그제서야 그 중국인 아주머니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앉을 자리가 창가 쪽이고 그나마 의자가 깨끗해서 앉은 것 같더라고요. 다른 좌석의 의자는 전부 찢어지고 갈라져서 엉망진창이었고 잘못 앉으면 피부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악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목적지에 도착한다면 편하게 여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휴대폰을 보면서 혹시 인터넷이 터지지 않을까봐 미리 저장해둔 지도를 보았죠. 역시나 인터넷은 자주 끊기면서 버벅거렸고 지도를 저장해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을 보면 볼수록 멀미가 무척이나 심해져서 도저히 무언가에 집중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버스는 무슨 20년은 넘은 듯한 모양새였고 진동이 그대로 느껴져서 멀미가 너무 심하게 올라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제 뒤쪽에 앉은 한 승객이 마구 토를 해대는 바람에 그 역한 냄새가 저에게까지 날아왔습니다. 그런데도 그 승객은 자신의 오염물을 치우지도 않았고 주변 사람들조차도 그에게 휴지를 내어주는 도움 따위는 주지 않더라고요. 보다 못한 제가 휴지를 건넸는데 오히려 그 승객은 손을 내저으면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황당하고 기막혀서 휴지로 저의 코만 막으면서 빨리 도착하기만을 바랬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는 화장실이 무척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무언가 버스의 분위기가 나쁘고 무서워서 차마 화장실 이야기는 꺼낼 수조차 없었습니다. 간신히 목적지에 도착했고 버스에서 내리고 화장실을 갈 수 있었는데요. 저는 화장실에서도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자 보이는 것은 어린 아이를 잡고 세면대에서 소변을 보게 하는 사람이었고 화장실의 변기칸의 문짝들은 전부 뜯어져 있어서 개방되어 있었거든요. 심지어 화장실이 남녀 공용이라 젊은 남성부터 시작해서 나이 든 분들까지 모두 저의 용변 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러웠지만 급한 불부터 끄자는 심정으로 볼일을 해결했고 그 화장실을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아까 세면대에서 용변을 보던 아이의 모습이 떠올라서 손조차도 닿기 싫어서 그냥 나왔죠. 그런데 화장실을 나오니 화장실 외벽에서 볼일을 보는 버스기사들의 모습이 보이고 화장실에 사람이 꽤나 많은 것을 보더니 주위에서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여성들도 보였습니다. 아무리 급하고 귀찮다고 해도 화장실이 앞에 있는데 아스팔트에서 용변을 보는 행위를 볼 줄은 몰랐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마치 동물원과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 도저히 여행을 즐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역시나 먹거리 타운에는 담배를 피면서 음식을 조리하는 길거리 노점상들이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편의점이나 전전하면서 대충 끼니를 때웠고 얼른 이 지옥을 떠나야겠다는 생각만 주구장창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여행지는 한국이었고 중국과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좌절스럽더라고요. 오히려 중국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어서 비행기에서 잠도 안 왔습니다. 아시아는 보기에만 번지르르한 곳만 해외에 광고를 하고 막상 와보면 최악이니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이 뻔했죠.
그런데 한국 소속의 비행기를 이용했는데 승무원의 친절도가 중국과는 비교도 안 되게 좋더라고요. 늘 머리를 숙여서 인사하고 불편한 점을 말해달라고 하는 등 이미지 관리에 신경 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그것은 단지 본국에서 겪을 최악의 경험을 만회할 그들의 연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분명 공항에 가면 한국어만 해야 할 것이 뻔하고 엉망인 배차 시간을 지닌 버스를 타야 하고 끔찍한 화장실을 경험해야 할 테니까요. 그런데 공항에 도착하니 무언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은 전부 최신식이었고 입국 수속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었거든요. 너무 깔끔한 모습의 공항도 마음에 들었는데 심지어 한국인들은 대부분 영어 사용이 원활해서 저의 질문을 잘 받아주시더라고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가면 된다고 하여 그리로 내려가니 정말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22세기에서 보일 듯한 안전문과 세련된 지하철이 저를 반겨주었거든요. 그렇게 도착한 서울과 지하철역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화장실을 최대한 가지 않고 버티다가 서울의 한 역에 도착하여 화장실을 갔는데 중국과는 딴판인 화장실의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해버렸거든요. 정말 깨끗한 변기와 풍부한 휴지는 물론이고 냄새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핸드타월까지 있는 디테일한 서비스를 보면서 더욱 놀라고 말았죠. 한국의 화장실은 유럽의 화장실과 비교해도 손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여기저기에 화장실을 배치해 두었지만 정작 여성용 화장실은 별로 없어서 애를 먹는 편인데 한국의 화장실은 줄을 서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넉넉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심지어 무료라는 것이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두 번째 목적지로 가기 위해 서울의 터미널을 이용했는데요. 강원도 속초라는 곳이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이라고 해서 꼭 가보고 싶었거든요. 프리미엄 버스라고 적힌 버스를 이용해서 가기로 마음먹었고 중국에서의 끔찍한 경험을 피하기 위해 예약을 통해서 버스 예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굳이 예약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버스 좌석이 넉넉했고 버스 배차 시간도 기가 막히게 딱딱 맞춰서 버스가 오기 때문에 선진국가의 면모를 완벽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버스를 처음으로 탑승하고 저는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비행기의 좌석보다도 더 훌륭하고 마치 기업의 회장이 된 듯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의자가 뒤로 눕혀지는 것은 물론이고 눈앞에 큰 스크린을 통해서 이런저런 정보도 볼 수 있고 휴대폰 충전기나 컵홀더까지 전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더라고요. 3시간 정도를 이동하면서 전혀 힘들이지 않고 여행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버스도 정말 편했고 진동도 느껴지지 않아서 멀미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와이파이까지 제공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휴대폰을 보면서 이동을 하던 와중에 와이파이 신호가 잡히길래 잡아보니 버스에서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에서도 보지 못했던 초호화 서비스였습니다. 심지어 버스에 부착된 스크린을 통해서 화장실 버튼을 누르면 가장 가까운 화장실에 버스를 세워주기도 하더라고요.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버스가 휴게소로 들어가기에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옆자리 할머니가 기사분에게 감사하다면서 화장실에 간다며 가시더라고요. 한국어를 모르긴 해도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할머니가 버스를 세웠는지 영문도 모르고 있었는데요. 버스의 스크린 화면을 눌러보다가 알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 버튼이 있었고 저 할머니는 그 버튼을 눌렀던 것이죠. 할머니는 금세 돌아와서 버스 스크린을 이것저것 만지시더라고요. 한국의 할머니는 이런 조작도 할 줄 안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잘 도착하여 중국에서처럼 터미널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었는데 한국의 지하철역에서 이용했던 화장실이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처럼 정말 깔끔하고 완벽한 무료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이뿐만 아니고 여행지마다 무료 화장실은 기본이고 사람들의 친절함과 밝은 모습을 보면서 정말 행복하게 속초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비싼 돈을 내면서 중국까지 갔던 것을 후회하고 있었는데
그 후회들을 한국에서 전부 만회해버릴 정도로 좋았던 경험이었거든요. 한국은 아마 유럽의 그 어떤 나라보다도 선진화된 것이 분명했고, 한국 사람들의 모습들도 전부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을 지녔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시스템이 잘 자리 잡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중국이었다면 버스의 의자는 전부 뜯겨 있었을 것이고 화면 또한 훔쳐갔을지도 모릅니다. 화장실이었다면 공중 화장실 중에서는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비데가 사라졌을 것이 분명하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유럽의 소매치기나 도둑질도 중국처럼 심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의 모습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전부 뜯어갔을 법한 화장지와 핸드타월도 전부 화장실의 제자리에 가득 차 있잖아요. 심지어 잠시 들렀던 카페에서도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빈자리에 노트북과 휴대폰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역시 한국이라면 이런 것을 두고 다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하고요. 이제 한국인이라는 사람들을 얼마간 파악하게 된 것이죠. 아마 한국은 네덜란드보다도 훨씬 선진국일 것이고 그들의 국민성으로 미루어 보아 세계 제1의 선진국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한국에서는 더 이상 놀랄 것도 없었죠. 그래 한국이라면 이렇겠지 싶으면 전부 그 이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차라리 제가 네덜란드 사람이 아니라 한국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암스테르담이고 뭐고 그냥 서울과 한국에 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다음 여행은 중국은 빼고 한국으로만 여행을 한 번 더 오고 싶습니다. 아마 부모님과 함께 오면 더 좋아하실 것 같네요. 한국은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좋다는 외국인의 인터뷰들이 많은데 그들은 한국의 진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 한 강의실에서 한국의 모든 것이 사기라며 열변을 토하는 중국인 학생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그 학생에게 일침을 내리고 있고 분위기는 다시 술렁이는데요. 도대체 이 강의실에서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젊은 교수입니다. 임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강단에 서 있는 것이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남부럽지 않은 열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수의 본 업무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연구이니 삶이 각종 연구에 치우쳐 있긴 하지만 학생들의 인기도 제법 얻을 만큼 강의력도 인정받아서 기분이 좋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좋아하고 공부했던 전공은 역사학이었고 특히나 영국인임에도 동아시아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은 동아시아 역사 공부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에는 동아시아 역사를 연구하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유럽 역사 위주의 공부와 연구를 했었는데 교수가 되고 나서는 연구의 범위가 자유로워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동아시아 역사를 좋아하다 보니 지금 가르치는 과목도 동아시아 역사이기도 하죠. 정말 운이 좋게도 요즘 한국이 세계 여기저기에서 뜨고 있는 나라이다 보니까 한국 역사를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국은 제가 좋아하는 나라이기도 하고 역사에서도 재미있는 부분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서 관심이 많이 가는 나라이기도 하죠. 물론 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열정 덕분에 저의 강의는 늘 수용 인원을 초과하고 있어서 저의 밥줄과 미래에도 한국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을 보면서 저는 동아시아 역사를 공부하기 잘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고 한국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누구보다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저의 수업인 동아시아 역사 수업에서 굉장히 불쾌한 경험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처음 임용되어 처음 맡는 수업이기도 하고 좋아하는 분야에 대한 수업이라서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강의를 진행했는데 그 기쁨이 완전히 깨져버릴 뻔했으니까요. 바로 한국에 대한 수업을 진행할 때에 중국인 학생들이 회방을 놓았던 일이 있었거든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는 전부 중국의 무조품이며 한글 또한 중국의 한자를 모방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겪는 갑작스러운 경험에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업 시간도 다 되어갈 무렵이라 그건 말도 안 되는 낭설이라며 꾸짖고서 수업을 마쳤는데 두고두고 괘씸하고 일주일 내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주가 굉장히 바쁜 주라서 학회 논문 발표 준비와 발표를 동시에 했어야 했는데도 그 학생의 얼굴과 목소리가 잊혀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회를 마치고서 여러 교수님들과 사담을 나눌 기회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제가 소속된 동아시아 역사 학회에서 친한 교수님들에게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수업에 중국인이 있다면 무조건 한국에 대한 유언비어를 떠벌린다며 반드시 그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이죠. 저는 어떻게 아셨냐며 가뜩이나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난감해하고 있던 찰나에 저의 고민을 먼저 말 꺼내주셔서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들은 껄껄 웃으시면서 처음 수업을 하면 그럴 때에 가장 당황스럽다며 그분들도 전부 겪은 적이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중국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 학생들은 늘 때를 지어서 중국인들끼리만 다니는데 그들만의 커뮤니티가 엄청 발달되어 있고 늘 그들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사상을 지녔다면서요. 저는 너무 공감했습니다. 저에게 헛소리를 한 중국 학생도 떼거지로 다니는 중국 학생들 중 한 명이었고 그들의 대장격인 웨이천이라는 남학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세상의 중국인들은 전부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고 그들의 공격 대상은 세계에서 가장 뜨고 있고 인기 있는 나라인 한국이라고 했죠. 그런데 학회 교수님들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인 학생들 또한 한국에 대해 약간의 경쟁 의식이 있으며 같은 역사를 볼 때에 한국 학생과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더라고요. 가령 일본이 고대 한반도를 다스렸다는 말을 한다던가 근대에는 한국을 침략해서 식민지를 삼았으면서도 조선인을 노예로 부린 이야기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다던데 정말 한국인의 심정에서는 분통 터질 말들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학부생 시절 저의 주임 교수님의 댁에 놀러가서 들었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분이 프랑스에서 구매한 한국의 불상을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이 불상은 전통적인 한국의 불상 양식이지만 일본에서는 한국의 불상을 베껴서 국보 1호로 지정할 만큼 귀하게 여긴다고 하더라고요. 국보 1호는 상징적인 가치가 있는 편인데 한국의 고대 국가에서 만들 법한 불상을 자기들의 양식으로 왜곡하기 위해 버린 짓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라면서요.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작은 나라이고 늦게 성장하다 보니 그들에게 시달리게 되었다며 한국 역사 연구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무언가 적잖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니까 한국보다 인구도 많고 땅도 큰 일본과 중국이 한국처럼 세계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정상들 사이에서는 정상인이 이상한 취급을 받는다고 하던데 그 상황이 딱 한국의 상황이라는 생각도 했죠. 저는 다음에 있을 수업을 위해서 정말 만발의 준비를 했습니다. 수업에는 중국인을 비롯해서 일본인들도 몇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이 할 법한 태클에 대한 반박까지 준비하기도 했으니까요. 중국인이나 일본인 학생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에 그들을 초전 박사를 낼 한국의 진실에 대한 역사 자료를 전부 정리했고 정리하다 보니 꽤나 많은 양이 나오더라고요. 중국과 일본은 한국에 대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양의 역사 왜곡을 시도하고 있었고 한국 혼자서 그 많은 왜곡의 진실을 밝히기에 벅찰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수업 전 날의 일이었습니다. 수업의 한 명뿐인 한국 학생 세연이가 저에게 메일을 보냈던 것입니다. 바로 중국인 학생들이 지난 수업 때 주장했던 엉터리 낭설에 대해 반박하는 한국 측 자료들을 정리해서 보내준 것이었는데요. 저로서는 너무나 뜻깊고 고맙더라고요. 세연이가 보내준 자료를 보니 동북공정에 대한 내용과 고구려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국은 고구려를 비롯해서 발해까지 전부 자신의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고 고구려의 광개토태왕릉비마저 고의로 훼손하며 중국에게 유리하게 수정하기도 했더라고요. 제가 모르던 자료들까지 건네주다니 확실히 한국 학생다웠습니다. 다른 교수님들에게 듣기로 한국의 학생들은 정말 꼼꼼하고 불의를 참지 않으며 시험 공부와 성적 관리도 뛰어난 편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세연이가 보낸 자료를 보니 한국인의 성격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매일 형식도 무척 공손하고 예의 바랐으며 정리한 파일의 내용도 오타 하나 없는 깔끔한 보고서 양식이었으니까요. 앞으로 세연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해야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마침내 수업일이 되었고 역시나 중국 학생들은 느릿느릿 수업 시간 직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의 고대 역사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나라는 고구려 침략 이후 수나라가 멸망을 했다는 말을 하자 역시나 웨이천부터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나라와 고구려는 모두 중국의 역사이고 고구려 또한 중국 변방에 있던 작은 나라라고 하며 수나라는 고구려와 통일을 시도했을 뿐이고 어차피 모두 중국의 역사이니 한국과는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역시나 저 허무맹랑한 소리를 할 줄 알았기에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나라가 고구려 때문에 망한 것은 중국의 역사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나라는 몇십만 대군을 동원해서 고구려를 침략한 것인데 고구려는 큰 위협이 되던 강한 나라였기에 국군을 걸고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수업을 바로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 건너간 백제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의 천황이 백제인이라고 말을 했더니 이번에는 일본 학생들이 반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역시 그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고 차라리 토론을 시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 학생에게 일본 학생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학생의 반응이 무척이나 놀라웠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라도 했던 것처럼 역사적 근거와 주장들이 술술 나왔으니까요. 당시 일본은 한국과의 차이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뒤떨어진 나라였고 한국의 고대인들이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일본 문명을 발전시켰는데 그것이 지금 나라 지역의 아스카 문화입니다. 천황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현재 전라도 지역에 위치했던 백제 왕족의 후손들입니다. 그럼에도 일본 학생은 고대 일본이 한국의 가야 지역을 식민지화했다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임나일 본부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역시 그 이야기를 꺼낼 줄 알았습니다. 일본에서는 가야를 임나라고 표시하여 식민지였다는 지도를 교과서에 수록하고 임나가 고대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것을 학교에서 교육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임나는 가야도 아니며 당연히 식민지도 아니었거든요. 그러자 이번에는 세연이 나섰습니다. 일본은 백제인들이 건너가서 문화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일본을 당시 한국의 식민지라고 보아도 되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연은 한국을 상대로 역사 왜곡을 하지 말고 당당하다면 자신의 역사를 통해 한국을 이겨보라고 말하더라고요. 중국과 일본 모두 한국보다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자격지심 때문에 왜곡을 하는 경향이 있고 한국의 잘난 점을 자신들의 업적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중국인과 일본인은 둘 다 공통적으로 한국의 K-팝과 김치 등을 자신의 문화에서 온 거라며 주장하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중국인과 일본인 학생들이 서로 자신의 것이라 토론해보라고 말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새로운 발상이었습니다. 한국의 문화를 중국과 일본이 서로 가지려고 하는데 아예 중국 학생과 일본 학생이 서로 주장을 해본다면 정말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될 것 같았죠. 중국 학생은 김치는 원래 중국에서 채소절임으로 먹던 파오차이가 건너가서 한국의 김치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일본 학생은 고대 일본에서 먹던 채소절임이 기무치가 되었다고 주장하더라고요. 그런데 두 학생의 주장을 듣던 다른 학생들의 반응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모두 웃음이 터져버렸기 때문인데요. 그러던 중 한 미국인 학생이 손을 들더니 한마디를 던지자 모두가 폭소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럼 중국에서는 파오차이가 있는 것이고 일본에서는 기무치가 있는 거고 또 한국에서도 따로 김치가 있는 것인데 왜 싸우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 학생의 말이 가장 정확한 것 같았습니다. 각자의 나라에서 먹던 음식이 있는 것이고 김치는 한국에서 절여 먹던 음식인데 누가 보아도 중국과 일본이 자기네 음식이 맛이 없고 잘 안 나가니까 잘 나가는 김치의 셈을 부리는 것이 보였기 때문이죠.
저는 여기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전체 한국 김치 수출량의 47%가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고, 일본이 한국의 김치를 가장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과연 일본인들이 자신들이 원조라는 기무치를 맛있게 먹었다면 한국에서 수입을 할까요? 전통적으로 기무치를 먹었다면서 그걸 안 먹고 한국에서 수입한 김치를 먹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요? 일본 학생은 무언가 창피하다는 듯이 얼굴을 돌리고 있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다른 학생들은 모두 그를 쳐다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세연이 제게 와서 고맙다고 말을 전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세연이가 고마워하는 것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말한 것뿐인데 그게 고맙다니,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거짓을 보고 살았으면 이걸 고맙다고 말하냐고요.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고, 다음에 연구할 논문의 주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한국에 대해서 더욱 연구할 가치를 느꼈고, 중국과 일본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과 관계에 대해서도 연구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동북 공정은 물론이고 일본 사학계에 대해 신물을 느끼게 되었으니까요. 분명 중국과 일본의 역사 교육에는 허점과 문제가 많고, 웨이청과 같은 중국 학생이 흔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세연과 같은 한국 유학생의 숫자는 적으니 중국과 일본 학생의 주장에 빠져드는 제3국 학생들이 생긴다면 더욱 큰일이죠. 한국의 역사와 문화는 중국인이나 일본인이 보아도 대단하고 유럽인의 시선에서 보아도 탐이 날 정도이니 분명 지금의 K-팝 문화도 그 안에서 꽃 피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미국의 한 여성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기침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가족과 한국 여행을 와서 병의 원인도 찾게 되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대해 무척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여성은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에비게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자식들도 벌써 훌쩍 자라서 대학생이 될 정도로 잘 키워두었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던 중년 여성이죠. 그러다 보니 자식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가족여행을 다녀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과 자식들에게 말해보니 모두 찬성을 하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30년 전 젊었을 때에 가본 일본을 다시 가보려고 했는데, 자식들은 전혀 의외의 여행지를 선택하더라고요. 자식은 딸만 둘인데 희한하게 한국을 가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고, 요즘 친구들 사이에서도 가족들끼리 많이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딸들이 전부 K-팝을 좋아하고 한국에 관심이 있는 줄은 알았지만 가족 여행을 한국으로 선택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저와 남편의 입장에서는 한국은 무언가 내키지 않았던 여행지일 수밖에 없던 것이, 한국은 주한미군을 파견할 정도로 전쟁에 위험한 국가이고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여행지였죠. 그런 불안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K-팝 등의 노래와 춤으로 승화하다 보니 아이돌 등의 문화가 발전한 것이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의 반대에도 자식들이 한국에 가서 보고 싶은 여행지나 먹고 싶은 음식들이 있다고 졸라대는데 이걸 반대할 수는 없더라고요.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또 언제 할지도 모를 가족여행에서 최우선적으로 자식들의 말을 듣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래도 자식들이 좋아하는 곳을 가야 분위기도 더 좋을 것이고, 얘네들이 예약하는 호텔이나 여행지를 따라만 다니면서 편하게 여행할 수 있을 테니까요. 부부끼리만 여행을 가게 된다면 가이드를 꼭 동행할 필요가 있는데, 전자기기에 익숙하고 빠릿빠릿한 자식들이 가이드 역할을 자처한다니 든든하더라고요. 그렇게 한국으로 여행지를 결정하고 3달 후에 출국하는 것으로 모든 예약을 마쳤습니다. 아이들의 대학교 방학 시기이면서 한국의 날씨도 그때가 온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의 여행에 문제를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저였습니다. 가장 가족여행을 가고 싶었던 제가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기침 때문에 고생을 했거든요. 일단 근처의 마트에 가서 기침약을 사 먹어보았는데도 도저히 약이 듣지 않더라고요. 잘 때도 기침이 나오고 어쩔 때는 가슴이 답답하기도 했는데,
병원에 당장 예약 가능한 시간이 없어서 일단 가습기와 약으로 버텨보기로 했죠. 남편이 얼른 병원에 다녀오라고 했지만 주변 병원도 모두 마찬가지이더라고요. 그나마 거리가 차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병원에서 다음 주쯤에 봐주겠다고 해서 그곳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는 X선 기계가 고장난 상황이라 간단히 청진기로만 진찰해준다고 했고, 의사에게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진단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기침이 계속 나오는 것이 맞는데 문제가 없다고만 하니 답답했지만, 그래도 의사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으니 병원비만 지불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죠. 물론 병원비는 1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제가 아픈 것은 괜찮은데 곧 한국에 여행을 함께 떠날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그게 가장 걱정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병원에 다녀오고 얼마 후에 한국으로 출발했는데 걱정이 현실이 되고야 말았는데요. 비행기의 환경이 일반적인 상황과 다르다 보니 기침이 더욱 심해졌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 병원의 의료 시스템이 미국보다 후진화되어 있을 텐데 저의 병세를 제대로 볼까 의심이 되었지만 일단 방법은 그 방법뿐이니까요. 그나마 비행기에서 거의 잠이 들어서 기침의 굴레에서 조금은 해방될 수 있었고, 딸들의 안내대로 한국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딸들이 알아본 바로는 한국의 병원은 예약 당일에 진료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실제로 경험하기 전까지는 도저히 믿기지 않더라고요. 설마 하면서 병원에 방문을 했고 신분증만으로 접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기다리니 실제로 의사를 만날 수 있었죠. 진짜 이런 혁신적인 시스템에 저희 가족은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6장에 달하는 서류를 작성해서 간신히 예약할 수 있었던 병원 예약이 이렇게나 간편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병원 시설의 모습도 미국보다도 청결하고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그들이 저희에게 영어로 말을 하면서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어서 도대체 얼마를 받으려고 이렇게 잘해주나 생각까지 했죠. 그리고 한국의 병원에서는 저에게 X선 촬영을 권했고 저는 의사분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요. 세상에나 X선 촬영 결과가 바로 나와서 의사에게 설명을 들을 수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대부분 X선 촬영이 있은 후 나흘 정도는 기다려야 하고 결과를 이메일로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사진이 바로 출력되어서 검사 결과까지 오늘 들을 수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국 여행 기간을 일주일 잡고 왔으니 그 전에만 나오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다행이라고 여겼죠. 그런데 저의 X선 사진을 보시던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폐에서 결절들이 보인다면서 폐암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저희 가족에게는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딸들은 눈물이 터졌고 남편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아직 50대밖에 안 된 나이인데 벌써 암에 걸릴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 후에 곧바로 여러 검사를 할 수 있었고 폐암 3기라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폐암이 사망 원인 1위인 질병일 정도로 상당히 끔찍한 병으로 알려져 있고 폐암에 걸리면 어떻게 죽어야 좋을지 걱정부터 할 정도로 무서운 암이라고 하던데 한국 여행이 이별 여행이 된 것 같아서 너무나 슬프기도 했죠. 그리고 갑자기 하늘의 별이 된 저의 친구 안젤리가 떠오르더라고요. 안젤리도 저처럼 폐암에 걸린 줄 모르고 있다가 죽기 바로 한 달 전에 갔던 병원에서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서야 숨을 거뒀거든요. 불행히도 안젤리는 의료보험을 들지 않았던지라 막대한 병원비가 무서워서 병원도 가지 못하고 어린 아들과 남편만 남기고 떠났죠. 벌써 몇 년이 지났는지도 모르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저에게 찾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만큼 폐암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알고 있었고 두렵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안젤리는 헤비스모커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담배를 많이 피웠는데 저는 담배를 평생 손도 대지 않을 정도로 폐에는 자신이 있었기에 조금 억울하더라고요. 매일 담배를 펴대는 남편도 아니고 제가 걸린 것이 속상하기만 했습니다.
평소에 음식도 가려 먹고 영양제도 이것저것 먹는 편이었는데 그런 것과는 별개로 걸리는 것이 암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깅 등 이런저런 운동을 하며 자기 관리도 했다고 생각했는데 소용이 없었나 봅니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것은 한국에서 미국보다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에 저의 병을 미리 발견할 수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의사분이 저희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폐암 환자의 절반가량이 폐암 4기에 발견되는데 당신은 폐암 3기 초반이라서 수술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곧 수술을 하게 될 텐데 폐를 일부 절제하면 살 수 있으니 희망 잃지 마십시오. 한국의 의료기술로 충분히 살려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의사분이 무언가 희망적인 말을 해주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와 자신 있는 말투, 그리고 훌륭한 영어 실력 덕분에 신뢰가 가더라고요. 심지어는 수술 날짜까지 저희를 위해서 곧바로 잡아주셨고 미국에서는 내년이나 내후년에 할 수 있을 법한 수술을 당장 할 수 있었으니까요. 정말 한국은 엄청난 나라라는 사실을 여기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원인 모를 질병의 원인을 단 며칠 만에 발견하여 해결까지 금방 해버리니까요. 실제로 저는 늑간 흉곽경 수술이라는 폐암 수술을 받았고 갈비뼈 사이에 3개 정도의 구멍을 뚫고 흉곽경을 삽입해서 폐를 절제했다고 하더라고요. 수술은 잘 되었다고 했고 전이가 더 되지 않으면 완치할 수 있다고 하니 저희 가족은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수술 후 정신을 차리고 밥을 먹는데 한국식 병원 식단에 놀랐습니다. 아시아 사람들이 밥을 먹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각종 나물과 건강식 반찬이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매번 바뀌는 반찬의 종류도 너무 다양하고 맛도 있었습니다. 피자와 햄버거를 먹다가 한식을 먹어서 적응이 잘 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건강에 도움이 되어 보이는 음식들이었고 속도 편안해서 좋았습니다. 젓가락 사용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숟가락을 사용하여 음식을 먹었는데 그 점이 조금 불편했던 것 빼고는 너무 마음에 드는 식사였습니다. 그런 음식들을 먹어서 그런지 몸도 빨리 회복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옆에서 남편이 간호를 해주어서 미안한 감정도 있었습니다. 보호자 한 명만 옆에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딸들은 한국을 구경하라고 일러두었는데 계속 안부를 묻고 한국의 모습을 사진 찍어 보내주는데 기특하면서도 고마웠죠. 그렇게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하니 퇴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폐에 염증 소견도 전혀 없다고 하고 폐도 잘 펴지고 있다고 해서 다행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시간도 그 이후로 미루어 두었고 호텔에서 조금 더 회복하고 비행기를 탑승할 계획이 있었죠. 일단 좌절보다는 희망을 가지기로 했고 속으로는 끙끙 앓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병원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저도 이제 일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남편 혼자서 벌어서 살아야 하는데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면 생계에 지장이 올 상황이었으니까요. 딸들은 앞으로는 본인들이 벌어서 저를 도와줄 거라면서 안심을 시켰지만 자식들에게 돈을 받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저는 그동안의 병원비 정산을 전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료비에 검사비에 수술비에 입원비까지 합산되어 나온 금액은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당연히 중형차 한 대 가격 이상의 비용이 나올 줄 알았는데 터무니없이 적은 비용이 나와버렸으니까요. 혹시 진료비만 나온 것이 아니냐고 몇 번이고 다시 물어도 맞는 가격이라고 하더라고요. 약국에 가서도 수많은 종류의 약을 탔는데도 비용은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어서 미국인이 아니고 한국인의 경우에는 제가 지불한 병원비보다도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료를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한국은 세계에서 병원을 가장 자주 가는 나라일 정도로 의료 시스템이 선진화되어 있고 개방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은 혼자서 끙끙 앓다가 원인도 모르고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한국인들이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만약 한국인으로 태어났더라면 죽지 않았을 미국인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한국에 오지 않고 가족 여행을 계획하지 않았더라면 미국 의사에게 청진기로만 진단받고 멀쩡하다는 결과를 사실로 믿고 살다가 원인도 모른 채 황천길에 올랐을 것이 뻔했을 것이잖아요. 어쩐지 한국은 기대 수명이 90에 가까울 정도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장수하는 나라이고 노인들도 모두 공원에서 뛰어다니실 정도로 건강해 보이시더라고요. 도심임에도 한강공원 등의 공원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한국인의 장수 비결인 것 같고 서울 여기저기에서 보이는 높은 산의 모습을 보니 등산도 활성화된 나라인 것 같아서 건강을 지키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도 들었습니다. 대중교통도 잘 되어 있어서 미국처럼 차가 필요 없을 정도이더라고요. 주변을 전부 두 다리로 걸어 다닐 수가 있으니 운동도 되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았죠. 살이 찐 한국인을 볼 수가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아마 미국인들은 매일 급하게 음식을 먹으며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비만인 사람이 무척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한국에 온다면 살이 쭉쭉 빠질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딸들 덕분에 한국의 거리를 천천히 쉬엄쉬엄 걸으며 편안하게 둘러볼 수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훨씬 번화한 모습에 감탄을 연신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 남편과 일본에서 여행을 했을 때보다도 한국의 모습이 훨씬 좋았으니까요. 만약 일본에 갔었더라면 이렇게 빨리 병을 발견해서 치료는 했을까 의문이 들었고 한국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생각에 감사하다는 말만 여기저기 하고 다녔던 것 같네요. 한국은 저의 목숨을 살려준 나라이고 제 두 번째 무국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고마운 나라입니다. 가족들과는 제가 더 건강해진 다음에 한 번 더 한국에 오기로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때에 올 때는 폐암 완치 판정을 꼭 받고 싶고 한국에 못 가본 지역들을 여행하고 싶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